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마다 오답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예요. 제 나이 48, 48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선택한 것이 옳았던 적이 없습니다. 첫 시작은 불행히도 제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여자인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제가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여자로 태어나기로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제 결정 완전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결혼한 지 11년 만에 찾아온 아기, 그것도 4대 독자 집안에 찾아온 제가 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놓으셨고 아빠는 집을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낳고 미역국도 드시지 않았대요. 죄인이라고 말이죠. 오죽하면 엄마와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못된 시누인 고모가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이럴 수 있냐고 자기 친정이지만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젖먹이인 저를 한동안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있겠냐 싶겠지만 있겠냐 싶은 그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첫 선택, 딸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 선택부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사탕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꼭 비어있는 봉지거나 맛이 없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그런 것들을 골랐고, 친구도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꼭 저를 뒤에서 나쁘게 말하거나 아니면 저를 나중에 배신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나? 저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살면서 네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만 안 하면 돼. 한마디로 제 선택은 100% 다 틀리다는 거였죠. 어찌 보면 징크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평생에 걸쳐 반복되다 보니 이거 참 내가 정말로 선택하는 건 뭐든 다 실패작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때때로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결과는 똑같았어요. 대학교도 붙을 거라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곳에 딱 원서 넣었거든요. 예비 1번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넣으라고 해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넣었던 곳은 떡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는 늘 오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이상한 놈들만 걸리는지 저 좋다고 했던 사람은 참 나중에 지나고 보면 멀쩡한 놈들이었는데 제가 좋다고 덤비는 애들은 최소 사기꾼들이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말로 나는 파괴 왕인가 보다. 내가 선택하는 건 모든 것이 다 페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선택에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친구들은 뭔가 사업이나 일을 벌이려고 할 때 와서 저한테 역으로 뭐가 잘 될 것 같냐고 골라달라고 했다니까요. 제가 고른 것만 피해가면 된다고 말이죠.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골라준 걸 피하면서 친구들이 주식도 대박나고 부동산도 대박나고 사업 아이템도 대박나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로 엄마 말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만 무조건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마음을 추스렸을 때 이미 제 인생은 40줄에 접어들었고 한 번의 이혼, 2번의 사업 실패라는 풍파를 겪을 대로 겪은 후였습니다. 뒤늦게 태어나 사고만 치는 딸, 엄마는 책임감으로 키우셨지만 아빠는 외면하셨어요. 제가 이혼까지 한다고 하니
아예 연을 끊어버리셨죠. 그 오랜 세월 지겹다 하면서도 아빠와 그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엄마는 아빠의 서슬퍼런 명령 때문에 딸한테 마음껏 연락도 못하고 사시는 중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인생의 꿈이라 한다면 저 하나 건사하고 엄마 하나 정도 부양할 능력 돼서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엄마를 빼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시장구석 작은 설렁탕집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정도였죠. 그나마 이 설렁탕집이 제가 선택한 것 중 가장 안 망하고 오래 버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3년은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언젠가부터 손님이 조금씩 없어지더니 시장 건너편에 생긴 번화한 쇼핑몰로 사람들이 몰리고 시장이 점점 죽어갔거든요. 이것도 참 제 선택이 만든 실패작 중 하나긴 합니다. 사실 시장에 가게를 낼 것이냐, 건너편에 있는 초라한 공간에 땅이라도 하나 살 것이냐, 그걸 두고 무지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모두가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땅이 있는 게 낫다라고 했을 때 저는 번화한 시장 안에 가게를 내서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재개발 확정이 나고 제가 사려고 했던 돈보다 6배나 펑펑 뛰어 지금 그쪽에 땅 샀던 사람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상황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헛웃음 나는 게 전부인 걸 보면 저도 어느 정도는 체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하루 그래도 100명은 와서 밥 먹었던 설렁탕 국밥집에 10명도 오지 않게 되었을 무렵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이거 접고 나면 나 뭐 하지? 내가 과연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을 할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렇게 멍하게 가게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만 눈에 띄던 한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추레한 모습의 노숙자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구부정한 모습으로 저희 가게 안을 빤히 들여다보며 꼭 저를 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벌써 며칠째 그 모습을 봐왔던 터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가게 문을 열고 그런 걸 물어보진 않는데 그날따라 무슨 용기가 났는지 문을 벌컥 열고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죠.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밖에서 보시길래. 밥 좀 줘. 네? 밥이요? 손님도 없는데 나 밥이나 좀 줘. 순간 당황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맡겨놓은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뜸 밥 달라고 하는데 황당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딱 보아하니 돈도 없고 그냥 공짜로 밥이나 얻어먹고 하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거 밥을 줘야 해 말아야 해. 순간 갈등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한번 이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아주머니를 내쫓고 가게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의 반대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밥 한 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아주머니한테 들어오라고 했죠. 제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여보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진짜로 들어가? 네, 들어오셔서 밥 한 그릇 하세요. 말씀대로 손님도 없는데 끓여놓은 설렁탕은 많고 있는 반찬 해서 한 그릇 정도 드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손님도 아닌 그 아주머니에게 밥을 한 그릇 차려서 놓아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국물을 한 숟가락 딱 떠먹고 깍두기를 하나 집어서 와작 씹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품을 너무 일찍 걷어내면 진한 맛이 덜 우러나. 그리고 깍두기는 뉴슈가를 조금 넣어야 무의 아린 맛이 좀 사라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는 건 아니란 소리야. 알 수 없는 얘기를 툭 던지고 아주머니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일어나 가셨습니다. 잘 먹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한 번 줬는데 두 번 못 주겠나 싶어 또 밥을 차려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콩나물이 좀 싸게 나온 게 있길래 콩나물 무침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콩나물에도 뭐라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렸죠. 그 다음 날도 5일 연속 그 아주머니는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5일 내내 저는 매번 다른 반찬으로 밥을 차려드렸어요. 그렇게 5일째 온 아주머니가 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저를 한번 힐끗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잘 먹었어요 소리하고 나가는 것보다 밥그릇 싹싹 비우고 나가는 게 음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큰 인사인 건 알지? 나 가요. 잘 먹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댕 하고 제 머리를 울리더라고요. 그동안 아주머니는 제가 차려드렸던 반찬과 밥을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드시고 가셨거든요. 그게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는 잘 먹었다라는 인사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은 거죠. 순간 지난 시간들이 쭉 제 머릿속을 휘감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반찬을 남기면 아까워했고 국을 먹다 말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걱정을 했을 뿐 왜 남겼을까, 왜 다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죠. 약간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명 오던 손님, 그 손님들이 10그릇을 싹 비우고 가는 걸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삼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냈던 반찬들의 조합이나 반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장에서 싼 것들을 여러 개 사서 반찬 가짓수를 늘리는데 사실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거 한두 개만 있어도 밥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끓이는 설렁탕과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반찬을 고민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마지못해 가까우니까 와서 한 끼 때우시던 시장분들이 점심을 시켜 드시고는 저녁은 매장으로 직접 와서 한 그릇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 사장 뭐 레시피 바꿨어? 아니, 맛이 좋아졌어. 아, 그래요? 아, 다행이에요. 반찬이랑 좀 신경을 좀 써보려고요. 아, 진짜 이렇게 하지 그랬어. 사실 반찬이 많기는 했는데 젓가락 가는 거 별로 없어서 그냥 국물만 말아서 후닥후닥 먹었거든. 그런데 아주 반찬이 맛깔나서 밥이 절로 들어가. 나 3인분만 포장해줘. 집에 우리 그 애들이랑 저 마누라 갖다 주게. 아,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꼼꼼히 잘 포장해 드릴게요. 그렇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포장까지 해가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조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의욕이라는 거는 무언가 불씨가 생기면 활활 타오르나 봐요.
전혀 없던 의욕이 제 음식을 맛있다, 좋다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주 조금씩 타오르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마구마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고 제가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주변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태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로서는 그 모든 게 너무 힘겹기만 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레시피도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재료 좋은 거 쓰시라고 장에 갈 때 항상 돈도 넉넉하게 드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재료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그 아주머니가 뭔가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손님의 제보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여기랑 똑같은 음식 하는 가게가 옆 동네에 있던데 혹시 여기가 본점이고 거기가 분점이에요? 아니요. 저는 분점을 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그 가게에 그 월요일마다 여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거기서 일하시는 것 같던데?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줌마가 일주일에 5일 일을 하시고 월요일하고 토요일엔 쉬거든요. 그런데 그 쉬는 날마다 다른 데서 똑같은 메뉴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알려준 가게를 그 아주머니가 쉬시는 날 한번 가봤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으로 가게를 내서 저랑 똑같은 메뉴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게에 제가 들어갔더니 세상에 놀라지도 않는 거 있죠? 뻔뻔하게 마치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듯 저한테 특허 냈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음식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사장님이 뭐 특허 냈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음식점을 했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아르바이트 그 집에서 한 건 맞는데 거기서 내가 알게 된 거 내가 아들한테 말해준 게 불법은 아니잖아. 얘가 머리가 좋아서 그거를 찰떡콩떡같이 알아듣고 그대로 체현한 걸 낸들 어쩌겠어요. 아이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김치 잘하는 사람은 다 고소당했게? 국 끓이는 사람 다 고소당했게? 음식에 무슨 특허가 있어. 다 그 솜씨가 그 솜씨고 저 솜씨가 저 솜씨지. 아우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나가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쪽에서 일 안 할 테니까 아유 이걸로 끝내요. 이거야말로 똥 싼 놈이 성낸다는 말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 아주머니가 하나 빠지면서 직원들은 뒤숭숭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가서 내 사업이나 할까 하는 얘기를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로 저는 직원 관리에 완벽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자꾸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니 당연히 사업도 안정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니 품질이나 위생면에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처음에 열심히 찾아주셨던 손님들은 한번 실망을 하니 발길을 끊고 더 이상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음식 장사라는 게 참 희한했습니다. 우르르 올 때는 또 많이 오는데 한 번 또 발길이 끊기면 확 끊기는 게 사람 심리인 모양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시련은 엄마와 고모의 죽음이었습니다. 밉게 말해도 자식이라 아껴주던 엄마와는 앙숙이었지만 조카 사랑은 진진했던 고모, 두 분이 2주 간격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좋은 일은 우르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흔들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의지했던 어른이 돌아가시고 게다가 건물주가 건물 재건축을 한다며
가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는커녕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판이었죠. 정말 어디 앉아서 봉투를 붙이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잠시의 화양연화를 겪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예전 같으면 그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오랜 시간 무의미하게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성공의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계속 실패만 했으면 모를까. 그래도 성공 비슷한 거 한번 맛봤잖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 자꾸만 머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게를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았기에 그 시간 동안 손해라도 최소화하자는 마음이었지요. 배달과 포장 위주의 메뉴로 구성을 하고 홀에서 손님 받는 건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자리 잡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 저 혼자서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게 가게가 다시 안정을 찾더라고요. 하지만 홀 손님 없이 배달과 포장만으로 꾸리는 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포장비는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배달사고나 포장사고가 났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가장 성실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결코 남는 장사 아니고 제가 점점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도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혼자 한숨 푹 쉬며 앉아있는데 저한테 처음에 와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노숙자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가게 문 밖을 기웃기웃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반갑더라고요. 제가 반색을 하며 들어오시라고 요즘에 홀 손님 많이 줄어서 드시고 가실 수 있다고 얼른 자리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분께서 가게를 슬슬 둘러보다가 저한테 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가 문제냐뇨? 아니, 지금 몇 달 사이에 계속 가게가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말해보라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업이라고는 조금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주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담담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니 전 오히려 약간 고해성사하듯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편하게 풀어내겠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사람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너무 믿은 거죠. 그렇게까진 안 믿어도 됐는데 그렇게 믿어야만 좋은 사장이라고 저 스스로를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나마 돈통을 안 맡겼으니 다행이지 제 성격대로 돈통까지 맡겼으면 저 지금 완전 패가 망신했을 수도 있어요. 또 홍보를 잘 못했죠. 동네 장사라고 안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제가 어떤 메뉴를 팔고 어떻게 노력해서 이만큼 이끌어 나가는지를 설명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배달이나 포장을 하게 되면서 배달 포장은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니까 그때서야 좀 했지. 그전에는 그런 거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에휴,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잘 될 때는 안 됐을 때 걱정을 하기만 했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하냐라고 답답해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조금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었나 봐요. 뭐 뒤늦었지만 뭐 그래도 깨달았으니 됐죠 뭐. 그런데 여기 가게 자리 접는다던데 앞으로는 뭐 할 거예요? 일단 그건 그때 되면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러자 그분이 씩 웃으며 저한테 글쎄 놀라운 얘기를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혹시 가게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볼래요? 네?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요? 그분은 씩 웃으며 저한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자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전설처럼 자리 잡은 컨설턴트 명함이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 사람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자기가 다니면 여기저기서 얼굴 알아보고 제대로 된 모습 안 보여준다고. 나한테 같이 메뉴 개발할 실력은 있는데 빚 못 본 음식점 사장 있으면 발굴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어떻게 한번 만나볼래요? 갑자기 얼떨떨해져 왔습니다. 제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제가 못 믿을까봐 영상통화까지 해서 얼굴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결에 노숙자인 줄 알았던 아주머니 덕분에 큰 사업을 하는 요식업계의 큰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의 회사에서 메뉴 개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난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하는 사업에 미련이 없어요? 이거 요리하던 사람은 요리 못하면 손이 근질근질할 텐데. 아니요, 미련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그 메뉴를 사람들이 즐기는 거지. 제가 직접 요리해서 파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의 부침 끝에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훌륭하시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딱 알고 선택도 하시고. 사실 그동안은 제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오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서로 그게 오답이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 정답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죠. 같이 일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밥 대접한 아주머니 덕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열심히 메뉴 개발하고 맛있는 집 찾아다니며 벤치마킹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행복한 나날입니다. 단 하나, 살이 너무 쪄서 그건 좀 걱정이에요. 하루 삼시세끼, 아니, 네다섯 끼를 맛있는 맛집 음식으로만 두둑하게 먹고 다니니 살이 안 찔 수가 없더라고요. 피둥피둥해진 제 몸매만큼이나 제 마음도 어느샌가 풍족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예전에 가게 하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던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죠. 그분의 어머님, 즉 그 노숙자 선생님과는 지금도 가끔같이 만나고 제가 한 번씩 설렁탕은 맛있게 끓여드립니다. 그분이 저한테 슬그머니 귓속말로 자기 아들이 끓인 설렁탕보다 제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며 앞으로 설렁탕은 제 것만 먹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참, 그게 뭐라고 제 마음속에 엄청 뿌듯하게 남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그렇게 의외의 곳에서 온 기회로 재미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살찌지만 맛있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